안녕하십니까, 웃자입니다. 2016년 2월 2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윤석열 1심 무기징역 받았네요. 전두환 이어 두 번째 내란 우두머리 단죄다. 무력으로 국회 제압하려 계엄 선포. 이것 때문에 해가지고 그러는 거야? 국헌 문란 목적 폭동 인정 내죠. 이러면 직위원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직위원이 갖다가 뭐 잘해줬는데, 윤석열 측은 정해진 결론 요식행위다라고 비난했고요. 특검은 항소시사. 그러니까 그럼 이신가겠네. 두한 행님 이후에 두 번째다. 비교가 전두환하고 많이 되네요. 우짜가 지금 회원용으로 일단 올린 그 한국 핵무장 거기서도 두한 행님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윤석열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거 두한 행님하고 자꾸 비교가 되네. 뭐 이리 쭉 앉아 있는 거요? 쭉 앉아 있고. 하여간에 뭐 간단한 얘기합니다. 뭐 이것저것 볼 필요 없고 어차피 뭐 재판 끝이 끝난 것도 아니고. 자칭 진보에서 직위원을 갖다가 그렇게 욕했는데, 직위원이가 무기징역을 줬다. 그래가지고 3심 끝나고 이재명이 사면해주면 딱 되겠네. 왜? 이재명 당선에서 1등 공치 누굽니까? 윤석열 아니에요, 윤석열. 넘어가고요. 송영길 내일 복당 신청. 어이구, 송영길이 또 더불어 가네. 개항을 보선해. 박수현 공천은 별개다. 공천은 별개다? 공천 해줘야지. 에이, 까놓고 말해서 의리가 있으면 공천을 해줘야지요. 전략 공천. 당연히 전략 공천 해줘야지. 왜 전략 공천 해줘야 됩니까? 이재명이 저 송영길이가 뭐 서울시장 핑계 대면서 쓱 자리 비켜주고,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지금 지금이 아니구나. 개항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나마 구속 안 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쇼가 난 거 아니에요. 예? 다 송영길 덕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략 공천 해줘야지. 예, 시스템 통해 질서 있게 논할 건 뭐, 의리가 있으면 송영길이 해줘야지. 그나저나 인천 계양을은 아이고 좋겠네. 뭐 대통령을 갖다가 배출한 지역구라서요.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말하면은 쓰였다. 일회용으로 찍먹하는데 쓰였다라고도 볼 수 있죠. 예, 하여간에 우짜가 계양을 지역구에 사는 어, 선거하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다. 예, 넘어갑니다. 유권자라면 당연히 기분 나빠야죠. 1월 아파트 포함 발음 잘 안 되네. 서울 집값이 0.91% 상승했다. 상승률 두 달째 확대. 부동산원 우짜는 KT란다. 국민은행 거를 더 자주 보는데 하여간 부동산원 월간 동향이 그래 나왔다 이거죠. 전월세도 상승. 이거는 뭐 뻔히 예상된 거고요. 이거는 이거 뭐야?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전세 가격. 월세 가격. 전월세 통합 가격. 아이고 잘 오르네. 서울. 수도권 이어서 수도권 뭐 이래 되죠. 지방은 뭐 이미 부산만 하더라도 동부산하고 서부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퉁쳐가지고 말하기 좀 그렇고. 하여간에 우리나라는 이제 뭐 원래도 뭐 서울공화국이었지만 이제는 갈수록 인구도 줄어들고 갈수록 이제 모든 자원이 서울로 빨려 들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핵심은 뭐 서울이라 보면 되겠죠. 예, 그래 보면 됩니다. 이거 보자. 서울이 해가지고 계속 오르네. 그리고 부산, 부산은 좀, 부산은 그렇네. 예. 전세, 월세는 뭐 여기도 계속 오르네 보니까. 예, 그래 되네요. 충남이 마이너스가 나버렸네. 제주 마이너스고, 대구 마이너스, 대전 마이너스. 뭐 그래 되네요. 하여간 뭐 이거 간단하게 코멘트 해보면요. 아직도 이재명 정권, 이재명이 부동산 잡는데 진심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연예 뉴스나 그냥 보는 게 낫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다. 경기 평택 돼지 농장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당국 차단 총력이다. 이거 지방선거 앞두고 계속 이제 역병이 계속 도네. 이거 골치 아프다 이제. 지방선거만 놓고 보면요. 지금 전체 분위기나 환경을 놓고 보면 지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가 승리할 가능성은 원래 없습니다. 예,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지금 국힘이 하도 저래 그 질이 밀릴 수준이고 이래서 그렇지.
지금 돌아가는 꼴은요, 전혀 승리할 가능성이 없어요. 뭐 환율도 엉망진창. 지금 내렸다는 게 1450원 아닙니까? 1450원. 아이고, 하도 1450원을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렇지. 애들 뭐 애들 뭐 그거예요? 누지 개 이름이에요? 아이고, 1450원 애 이름이냐고. 이게 뭐 얼마나 지금 환율이 똥값 된 건데. 거기다 지금 기름값도 오르고 앉아있죠. 역병 들고 앉아있죠. 지금 뭐 전반적으로 먹고 사는 점하고 이런 관련된 거 요번에 저들의 우짜도 뭐 시장을 좀 봤습니다만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데 무슨 뭐 선거에서 승리한다? 웃긴 소리라 보면 되고요. 그다가 위헌질 계속하고 자빠졌죠. 예, 그런데 뭐 이게 선거 이긴다. 근데 국힘이 하도 저리 질이 멸렬 상태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여간에 뭐 지방선거 앞두고 물가 오른다.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 뭐 물가 오르는 거 처음에 해가지고 트리거 첫 발을 갖다가 쏜 거 누굽니까? 이재명 당선되자마자 당선 축하금을 해가지고 돈 뿌렸잖아요. 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는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0.42% 상승해서 5천을 아직 못 넣고 있네. 1온스에 4,097.63달러가 되고요. 장중에 5,021. 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란 건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확 오른다는 느낌은 안 들고 있죠. 우자 관련해서 A, B, C 흐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그렇습니다. 지금 몸에 힘이 좀 짜친다. RSI 값은 계속해서 옆으로 개걸음치고 있고요. 요래됩니다. 넘어가고요. 은덩이 보시면 어제 가지고 0.98%. 금덩이보다는 뭐 항상 원래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많이 내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1온스에 78.36. 아직 여전히 80달러를 갖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2평선 밑에 갇혀 있고요. 잠겨 있다고 봐야겠네. 잠겨 있고 이렇습니다. 장중하에는 97.40 뭐 이래 되네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언덕이도 그렇고요. 자, 달러인데스가 보기 전에 해가지고 우짜가 서부 텍사스유. 요즘은 또 이걸 봐야 되죠. 자, 이거를 봐야 됩니다. 우짜가 올해 2026년에 관심 가지고 보는 두 가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갖다가 엔화하고 유가를 본다고 뭐 우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란 건 때문에 유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어가지고 2.4241% 상승해서 1배럴에 66.76 서부 텍사스유 기준입니다. 요거 관련해서 우짜가 이미 며칠 날 이거 말씀드렸더라. 뭐 2주 전에 말씀드렸나? 그 유가 예상을 우짜가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해가지고 70달러, 1배럴에 70달러가 상당히 중요하다. 만약에 주간 종가를 갖다가 70달러 위에서 마감을 하면 대세 상승으로 본다고 우짜가 해가지고 이미 그 예상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요거 하여간에 중요한 게 70달러다. 지금은 66.76달러죠. 예, 요로 되는데 70달러 넘기면 대세 상승으로 본다. 우짜 쪽으로. 요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거는 달러인데스입니다. 달러인데스 해가지고 0.16%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장중에 98을 넘겼네. 야, 이러면 우짜가 생각하는 그 패턴이 무효화되는 분위기인데, 예, 98.074. 마감 우짜가 뭐 캡처하는 시간 해가지고 요게 6시 54분이네. 6시 54분에 캡처해가지고 97.861이 되네요. 그런데 이러면 패턴이 무효화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우짜가 말씀드리는 무효라는 거는 94까지 떨어지는 거, 그건데, 아직 뭐 종가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확정적으로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이게 혹시라도 종가가 98 위로 해가지고 마무리된다 이러면, 94까지 떨어진다는 거, 그거는 일단은 무효라고 봅니다.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짜가 뭐 94까지 떨어지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고 상관없이, 뭐 요거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니까. 하여간 98 위를 넘어가지고 종가가, 주간 종가 마무리된다 하면은, 패턴은 무효가 되고, 94까지 내려가는 거는 뭐 일단은 다음으로 넘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넘어가고요. 네,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원화는 보시면, 뭐 어제 뭐 하루 움직였으니까 하여간에 0.43% 싸져가지고요. 1달러에 1449.52 1450원이고 어제 해가지고 어제 해가지고 아침부터 해가지고 1452.29원 매일 되네요. 기준은 뭐 1450원 항상 그렇다시피 우리나라 원화는 1450원이 하여튼간에 중요한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벽에도 1450원 한번 찔렀고 매일 되네. 지금 뭐 달러 인덱스 움직이는 거 봐서는 올라갈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예, 그런 예상밖에는 못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자, 엔화는 보시면 해가지고 어제 0.09% 찔끔 싸져가지고, 물론 장중에는 뭐 계속해서 줄렁줄렁 해가지고 155.29엔까지 갔었는데, 하여간에 우자가 캡처한 시간 6시 56분 기준으로는 1달러에 154.973엔이 됩니다. 관리해서 우자가 말씀드렸죠. 이거 160엔까지 다시 가는 분위기다 라고 이미 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트럼프 이란의 핵포기 시한 제시 열흘 보름이 거의 최대. 열흘 보름 이러면 이거 우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거 음모론 쪽에서 좀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교 명절 중에 불임절이라고 있어요. 이거 교회 다니고 이런 분들은 아실 건데, 뭐 불임절, 풀임절, 뭐 풀임절 뭐 이래 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우리나라에서는 불임절이라고 하죠. 이 불임절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음모론이 좀 나오는데, 이게 열흘 보름이면 2주 후인데, 2주 후면은 저 유대교 그 명절인 그 불임절 그 주가 됩니다. 이러면 음모론계가 말하는 게 맞게 되는데. 뭐 그래, 핵포기 시한 제안을 했다 이래 하는데, 우짜는 여전히 트럼프가 타코짓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요거는 뭐 트럼프 있다드는 거는 패스하고, 제가 포드 항모 급하게 달렸습니다. 포드 항모 급하게 미친 듯이 달린 거 해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이란 얘기를 안 하고 싶어도 지금 계속해서 뭐가 업데이트 되고 있어가지고 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컨텐츠 다 밀리고 자빠졌는데, 하여간 말씀드리죠. USS 제럴드 R 포드 항모, 요거 항공모함이죠. 뭐 줄여서 포드 항모. 요게 미국 시간으로 2월 19일, 그러니까 뭐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인데, 이 미국 시간으로는 2월 19일 아침에 지브롤터 남서쪽 해상에서, 여기 지브롤터 해협이고, 여기 됐잖아요. 지브롤터 해협 다 아시죠? 여기 지브롤터 남서쪽 해상에서 목격이 되었는데, 우짜가 이거 항적 배 움직이는 거 AIS 띄워가지고 가는 거, 이걸 갖다가 우짜가 해가지고 트래킹 맵에서 찾은 겁니다. 요래 되는데, 이거 거의 미친 수준으로 빠르게 대서양을 횡단한 겁니다. 이 어디 있었습니까? 카리브해 쪽에 있었잖아요. 베네수엘라 건 때문에. 그런데 정말 미친 듯이 대서양을 횡단했고요. 하여간에 미친 듯이 달린 후에 현재 여기에 대기하면서 해상 보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됩니다. 요거 우짜가 어제 저녁에 캡처한 건데, 요거 지금 캡처한 시간만 해도 뭐 21시간 20분 해가지고 전이다 이래 돼 있죠. 그러니까 이미 와 있던 소리예요. 와 있던 소리. 요거 포드 항모 전단을 갖다가 전문 그 컴퓨터란다. 그 밀리터리 용어로 하면은 캐리어 스트라이크 그룹 트래브 이렇게 되죠. 제12 항모 타격단이 되는데, 요거 이 포드 항모 전단의 경우 이르면 우짜가 보기에 우짜 예상입니다. 이르면 일요일 2월 22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일요일 저녁에 지중해 동부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지중해가 이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해서 쭉 가면 되죠. 쭉 가서 지금 우자가 말씀드리는 지중해 동부라는 거 어딥니까? 그러니까 시리아 앞바다 쪽, 뭐 이스라엘 앞바다 쪽, 뭐 그쪽이라 보시면 되겠죠. 하여간에 저 지도를 좀 바꿔서, 자 이건 뭐 로케이션 나오고 뭐 나토 나오고 이러죠. 말씀드려 보면 이거 그 포드 항모가 지중해 동부 쪽에 해가지고 뭐 시리아나 이스라엘 앞바다 쪽에 간다 하더라도, 항모 타격단 소속, 포드 항모전단 소속 구축함들의 경우 이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 크레타 섬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나 그리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 크레타 섬이죠. 이 크레타 섬에 뭐가 있냐? 수다만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항모전단, 그러니까 포드 항모전단 소속 구축함들이 여기에 입항을 해가지고 기항을 해가지고 수직 발사 시스템을 재정비하거나, 그러니까 안에 낑구는 물건들을 바꾸거나, 그리고 연료를 보충해야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포드 항모는 핵 추진이잖아요. 그리고 기름 안 먹잖아요. 그런데 구축함들은 기름 먹고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갖다가 보충을 해야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수직 발사관 시스템 재정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카리브해 작전용 장비들하고 무기 및 장비들하고 이란과의 전쟁에 필요한 장비, 무기들은 엄연히 다릅니다. 보다 특정해서 우자가 밀리터리 쪽에 특정해서 말씀드려보면, 이거 포드 항모전단 소속 구축함들의 경우 토마호크 미사일, 지상공격 미사일의 탑재량을 줄이고 수직 발사 시스템에 낑구는 거 대신에 방공미사일 탑재량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저 포드 항모의 경우 지금 여기 뭐 시리아 저 앞바다 또는 이스라엘 앞바다 쪽에 가 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방어 쪽에 약간 힘을 줬다 이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공 미사일 쪽에 탑재량을 갖다가 늘려야 합니다. 이 구축함들이. 하여간에 이거 우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뭐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아니다 한다? 미 해군이 아직도 여전히 무조건 와다다 세계 최강이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드 항모 전단 또는 포드 항모 타격단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홍해 그리고 밥 엘 만데브를 거쳐서 오만만까지 간 후에 USS 에이브람스 링컨 항모 타격단 그러니까 에이브람 링컨 항모 전단하고 합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만 이거 후티 그 반군하고 대결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이 나이브한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예상을 할 수 없어요. 왜? 후티가 계속해서 뭐 물건 날리고 이랬는데 감당이 안 됐잖아요.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관심 있는 사람 다 아는 사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짜가 보기에 포드 항모전단은 오만만으로 가지 않고 키프로스 남쪽 비교적 안전한 곳에 위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우짜는 이미 관련해서 그렇게 이미 예상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짜가 토마호크 그 미사일 탑재량을 줄이고 그리고 방공 미사일 탑재량을 늘려야 한다. 누가? 이 포드 항모전단 소속 구축함들이 말이죠. 우짜든지 간에 이 포드 항모전단 뭐 또는 포드 그 뭐 항모 타격단 뭐 이름을 갖다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에 뭐 포드 항모전단 여기가 작전 지역에 배치될 때까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 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포드 항모전단은 좀 방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 이스라엘을 위해서 요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우짜가 좀 전에 해가지고 그 불임절 말씀드렸잖아요. 관련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예언을 갖다가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어디가 이 중동 쪽이 좋아합니다. 이스라엘도 좋아하고 이란도 좋아하고 예언을 참 좋아해요. 우짜가 한 10년 전인가 그때 가지고 이란 쪽 예언도 소개한 적이 있고 물론 블로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언도 소개한 적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동네가 좀 예언을 좋아해요. 그래서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는데 이 예언을 좋아하는 동네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음모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란에 대한 공격이 3월 3일 유대교 명절인 불임절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계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교회 다니고 이런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에스델기라고 있습니다. 에스텔기라고 있는데 뭐 다른 말로는 또 에스더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 오브 에스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묘사된 시리즈가 있습니다. 뭐 시나리오라 해야겠네. 시나리오 이 적혀 있는 내용하고 2026년 2월 현재 상황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일단은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교회 다니고 이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에스텔기 여기에 나온 게 뭐 누가 나옵니까? 뭐 하만 나오고 모르드게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에스더 왕후도 나오고 이러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메네이는 에스텔기에 나오는 하만이 아니고요. 네타냐후는 모르드게가 아니고 유대인의 적 페르시아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바로 지금 right now 등장해야 되는 아름답고 영웅적인 에스더 왕후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으니까 불임절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계획됐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텔기나 에스더서에 묘사된 시나리오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트럼프가 열을 해서 보름이라니까 또 불임절에 힘을 좀 실어주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러시아 석유 드릴링 감소입니다. 말씀드려보죠. 러시아 얘기를 갖다가 조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자 러시아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의 석유 드릴링 리그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시추 숫자죠. 시추하는 숫자 이게 됩니다. 요거는 기름 펌프진하고 있는 거고요. 2025년에 약 29,140km의 생산 유정 이쪽 동네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자가 이렇게 일부러 말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 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약 29,140km의 생산 유정을 2025년에 시추하면서 2024년 대비 마이너스 3.4% 그러니까 이거 드릴링 숫자가 감소했다 이 얘기가 됩니다. 참고로 러시아의 석유 시추는 2025년 작년 초 기록적인 속도를 보인 후에 작년 6월부터 활동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작년 말 12월에는 YOY 작년 동기간 대비 시추량이 마이너스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자가 말씀드린 건 전부 다 러시아 공식 데이터가 아니고요.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를 갖다가 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원인은 뭐가 되겠습니까? 국제유가 하락, 서방 제재 강화로 인한 원유, 러시아산 원유 할인폭 확대, 그리고 루블화 강세로 인한 수출 수익성 약화 등 여러 압력 때문이며, 덕분에 러시아 석유 생산 업체들의 시추량, 드릴링 숫자는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펙과 동맹들은 향후 몇 년간 회원국들의 원유 생산량을, 그러니까 쿼터 주는 거 있죠, 할당량, 이거를 갖다가 재검토하고 있으며 생산 할당량을 실제 생산 능력에 더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요. 제가 며칠 전에 가지고 지난주인가? 근데 러시아의 그 쿼터량하고 실제 생산량하고 차이가 한 30만 배럴 per day, 하루 평균 30만 배럴 정도 난다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오펙 플러스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러시아죠, 러시아.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시추 활동 감소는 오펙 플러스에서 공급 정책에 대한 조치를 고심하는 가운데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여담인데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1배럴에 40달러 밑으로 잠깐 떨어지면서 러시아 주요 산유 지역 내 소규모 회사들, 석유 회사들이 잇따라 파산한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러시아 경제 얘기 또 해야 됩니다. 러시아의 PPI 생산산 물가지수가 경기 침체와 높은 원자재 가격이라는 기저효과 속에서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12월에 마이너스 3.3%인데 2026년 1월에 5%로 마이너스 5%로 더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죠. 그리고 생산산 물가지수 MOM으로는 2025년 12월에 마이너스 1.6%인데 이건 YOY 차트고요. 마이너스 1.6% 12월에 마이너스 1.6%인데 2026년 1월에 마이너스 2.5%로 더 떨어졌습니다. 요거 YOY고 MOA네. MOM 차트입니다. 전월 대비 차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이너스 2.5%로 더 떨어졌습니다. MOM 전월 대비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 12월 우자가 포인트를 찍었죠. 요게 직전에 가장 낮았던 게 마이너스 3.1%였고요. 요게 그 직전에, 그러니까 지난 한 2년 안에 해가지고 최저가 이렇고, 지난 5년 안에 최저는 언제다? 요 짝대기 엄청 긴 거 하나 밑으로 꼽혀 있잖아요. 2022년 5월에 마이너스 6.9% 생산자 물가지수가 완전히 앵꼬가 제대로 한번 난 적이 있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거. 이어서 러시아의 경상수지 말씀드리면 2015년 3, 4분기에 95억 달러로 4, 4분기 92억 달러로 감소했고요. 3, 4분기에 95억 달러인데 4, 4분기에 92억 달러로 감소했고, 2024년 4, 4분기에 138억 달러였는데 이게 2025년 4, 4분기에 92억 달러니까 많이 감소한 거죠. 예, 러시아 경상수지가 물론 적자는 아닙니다만 많이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우한폐렴 리세션 때 러시아 수출 상품 가격이 급락했었거든요. 덕분에 2020년 4, 4분기에 완전히 제대로 해가지고 앵꼬가 났었는데, 이후에 가장 낮은 게 뭐냐면 지금 2025년 4, 4분기 러시아 경상수지입니다. 원인은 역시나 러시아 제재와 중국의 에너지 수요 둔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러시아의 M2 통화 공급도 말씀드리며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12월에 10.6%였는데 2026년 1월에 9.7%로 이것도 감소했습니다. 러시아 경제 쪽이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분위기가 멜랑꼬리하다라고 계속해서 우자가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가고, 이거는 좀 미국 데이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죠. 우자가 어제 소개하려 했는데 깜빡하고 뭐 분량이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빨리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또 늦게 있고. 자, 이거 지연돼서 발표됐습니다. 지연된 후에 지금 발표됐습니다. 셧다운 때문에 지연됐는데, 미국의 내구재 신규 주문은 MOM 전월 대비해서 2025년 11월에 5.4%, 이거 상향 조정된 겁니다. 5.4%에서 2025년 12월에 마이너스 1.4%, 요건 상향 조정됐고, 요거 12월 값은 마이너스 1.4%, 요걸 해가지고 감소됐다, 마이너스 됐다, 이거 됩니다. 다만 시장 예상치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그거보다는 선방했다, 이게 되겠죠. 자, 운송 제외 내구재 신규 주문은 MOM 전월 대비해서 2025년 11월에 0.4%, 이건 또 하향 조정됐습니다.
0.4%였는데 12월에 0.9%로 증가했고요. 이거죠? 0.9%로 증가했고요. 시장 예상치는 0.3%였습니다. 그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다 이게 되죠. 또 이어서 방산 제외, 국방 제외, 내구재 신규 주문은 MOM 전월 대비해서 2025년 11월에 6.6%인데 2025년 12월에 마이너스 2.5%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산업 생산 또 말씀드려보면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12월에 1.3%였는데 2026년 1월에 2.3%로 증가했고요. 산업 생산이 MOM 전월 대비로 보면 2025년 12월에 0.2%에서 2026년 1월에 0.7%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생산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12월에 1.5%인데 2026년 1월에 2.4%로 증가했고요. 그리고 제조업 생산의 MOM 전월 대비로는 2025년 12월에 0%에서 2026년 1월에 0.6%로 증가했습니다. 뭐 이거로 끝나느냐? 아니죠. 데이터가 밀려 있으니까 또 말씀드리죠. 2월 14일로 끝나는 주 기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22만 9천에서 20만 6천으로 감소했고요.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딱 떨어지게 20만이었는데 20만에서 21만 9천으로 살짝 해가지고 조금 증가했습니다. 요거는 조금 20만이 되고 21만이 되는데 하여튼 우자가 뭐 데이터를 잘못 받는가? 하여튼 이래 되고요. 2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21만 9천이었고요. 그리고 2월 7일로 끝나는 주 기준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185만 2천에서 186만 여기죠. 186만 9천 이걸로 증가했습니다. 또 이어서 또 있습니다. 자, 미국의 무역 수지입니다. 미국의 수출이 2025년 11월에 2,923억 달러에서 2025년 12월에 2,873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입 임포트는 2025년 11월에 3,453억 달러였는데 12월에 3,576억 달러로 수입은 또 늘어났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역 수지, 그러니까 무역 적자죠. 미국은 뭐 보나마나 무역 적자니까. 무역 수지, 무역 적자가 11월에 마이너스 530억 달러였는데 12월에 얼마다? 703억 1,100만 달러로 무역 적자가 확대가 됐다. 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 해가지고 저 블루목이 나온 건데 화이트 컬러. 예. 예, 제목이 그러니까 우짜가 이거 뭐 고용 쪽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 흥미로워서 우짜가 소개하는 겁니다. 일단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이에 가지고 고용률 뭐 변화 뭐 이래 돼 있죠. 해가지고 뭐 매니지먼트 비즈니스 파이낸셜 세일러 리더 프로페셔널 나오고 서비스 해가 나오고 뭐 쭉 나와 있고 입이 되는 팜 PC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농업 어업 뭐 임업 이래 되겠죠. 이래 되는데 문자가 이걸 왜 잠깐 소개하냐면 이 제목이 좀 글러 먹었습니다. 이거 이 제목이 글러 먹은 게 이거 저 고용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난 거는 여기 이쪽에 이쪽인데 갑자기 화이트 컬러가 제목이 붙어가지고 그래 말씀드립니다. 자, 문자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빨리 넘어가면 블룸버그에서 BLS 미 노동통계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 지난 그 1년 사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중 고용 변화를 차트로 만들었는데요. 이 그 제목은 화이트 컬러 해가지고 실업률이란 제목인데 이거하고 달리 가장 큰 폭의 상승이란다. 감소를 갖다 보여준 건 뭡니까? 농업, 업, 임업, 그리고 생산, 예, 건설, 이거 뭐 추출, 뭐 이거 뭐 저 기름 쪽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운송, 예? 운송하고 자재 운반, 그리고 뭐 설치, 메인터넌스 및 뭐 유지 보수 뭐 이거잖아요. 이쪽에 다 뭡니까? 이게 현장직이죠, 현장직. 현장직입니다. 현장직에서 가장 고용 변화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거 차트 만든 사람이 제목을 잘못 지었다. 예,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오늘 우짜가 좀 많이 말씀드릴. 원래는 이게 설 끝나는 게 아니구나. 설 마지막 날 우짜가 이거 방송 그 뉴스 시작할 때 이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런 건 때문에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는데 더 밀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빨리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목은 차트 3개 그리고 결론은 하나 이렇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의 비농업 고용 난팜 페이로를 지표의 연간 기준 수정치입니다. 뭐 이거 추정도 엄청나게 되고 앉아있죠. 이 월별로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추정치라는 점을 갖다가 상기시켜 줍니다. 이 뭡니까? 연간으로 해서 이거 수정치가 나오니까 뭐 매달마다 나오는 거는 이쪽 구라가 많이 끼었다. 이걸 갖다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바꿔서 말씀드리면 월별 데이터는 유용하지만 특히 주식판 올리고 있는데 유용하지만 최종 수치가 아니라는 소리가 됩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BLS는 매년 한 번씩 보다 완전한 고용 데이터를 기준으로 고용 지표를 수정하는데요. 이때 월별 수치가 실제 데이터였는지 과정되었는지를 갖다가 이 뒤에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이 차트, 첫 번째 차트 지금 보여드린 거, 이 차트에서 중요한 거는 최근 수정치의 규모와 방향인데 대규모 하향 조정은 일반적으로 경제가 실제보다 실시간으로 더 좋아 보였을 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향 조정지를 어마어마하게 한다. 이거는 경제가 실제 보여지는 것보다 실제 현상보다 지금 현재 그 경제가 안 좋은데 더 좋게 보였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실시간으로는 미국 경제가 강해 보인다, 좋아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때 이런 대규모 하향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설문조사 응답률, 계절적 가정, 계절 기반 이거 말씀드리잖아요. 계절적 가정, 모델 기반 추정치가 데이터를 왜곡하는데요. 대규모 마이너스 이 벤치마크 수정은 시스템이 이 월별 데이터 나올 당시에는 잘 팔아먹었죠. 뭘? 고용 증가율을 많이 팔아먹었죠. 그런데 몇 달 후에 이 수정치, 연간 수정치가 나오는 것은 초기 발표 데이터보다 실제가 더 약했다. 즉, 안 좋았다라는 것 갖다가 이 시스템 자체에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 자, 이거 두 번째 차트는 금융 배관, 우자가 플러빙 이런 얘기가 오는데 하여간에 금융 시스템, 금융 배관 이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프라이머리 딜러가 그들의 국채 보유량을 갖다 홀딩하는 거 갖다가 양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해가지고 쭉 늘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차트는 금융 배관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스트레스 능력,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프라이머리 딜러, 이거죠? 프라이머리 딜러. 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이 국채 가지고 옥션 참가하는 친구들이잖아요. 프라이머리 딜러들은 국채 경매에 참여해서 인수하고 물량을 인수하고 시장을 조성하며 최종 구매자가 국채를 인수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뭘랍니까? 물량을 갖다가 홀딩, 보유하죠. 보유하면서 국채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누가?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그런데 이 프라이머리 딜러들의 국채 보유량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은 이 국채 유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공급량 자체가 많은데 최종 구매자가 충분히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딜러들이 자신들의 밸런스 시트에 재고, 이 홀딩한 재고를 갖다가 계속해서 쌓아둘 수밖에 없다. 이래서 물량이 늘어난다. 이 말이 됩니다. 문제는 딜러들의 이 밸런스 시트가 대차 노조표가 무제한이 아니지요.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재고가 많아지면 이 홀딩하는 재고가 많아지면 자금 조달 조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경매 변동성이 커지며 시장이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수익률, 즉 뭡니까? 기간 프리미엄이죠. 기간 프리미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기 채권, 즉 장기 국채 재고가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묶인다 이 말이 되죠. 즉 딜러들이 더 많은 채권, 즉 국채를 보유하게 되면 이거 다른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공급 과잉이죠. 공급 과잉. 이렇게 되면 금융 시스템은 정부 차입금, 즉 정부의 빚을 소화하는데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자, 이어서 넘어가가지고. 자, 이거는 또 뭐냐 하면은 이거 또 세 번째 차트인데, 이거는 고용 증가 구성과 관련한 겁니다. 고용 증가 구성과 관련한 건데, 이 보면은, 계속해서, 교육하고 헬스, 보건 서비스 쪽에서, 고용을 갖다가 주도하고 있다. 이거죠? 고용을 주도하고 있다. 이게 됩니다. 자, 말씀드리면 미국의 고용 증가가 이제는 전적으로 교육 및 보건 서비스 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18개월 연속입니다. 교육 및 보건 서비스 부문은 18개월 연속으로 난판 페이롤, 비농업 부분 고용 증가를 주도하면서 2008년, 이거죠, 2008년. 그리고 2024년, 이거죠, 2024년. 이때 기록했던 최고치, 이전 최고치가 뭡니까? 16개월이죠? 요즘 16개월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넘어서서 18개월 연속으로 해가지고 이 교육하고 보건 서비스가 일자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거 21세기 들어서 가장
긴 기록이고요. 최장 기록이고요. 2023년 여기죠. 2023년 이후 34개월 동안 일자리 창출을 갖다가 주도했습니다. 누가? 교육하고 보건 서비스가 말이죠. 지난 12개월 동안 민간에서의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부분에서 77만 3천 개의 일자리가 미국에서 추가되었는데 이 두 부분이 없었다면 미국 경제는 지난 12개월 동안 오히려 마이너스 41만 3,700개의 일자리를 갖다가 잃었을 것입니다. 요약해보면 교육 및 서비스 부분이 미국 고용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신기록을 세웠다는 얘기인데 이거 광범위한 민간 부분의 경기 확장을 나타내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경기 확장을 나타내는 신호가 아닙니다. 보건 및 교육 부분의 경우 탄력적이어서 인구 통계, 공공자금,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가지고 돈 뿌리고 일하고 있잖아요. 인구 통계, 공공자금, 비선택적 수요 덕분에 비선택적 수요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도 일단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야. 교육하고 보건은요. 덕분에 경제가 냉각될 때도 채용을 계속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 및 교육 부분이 이들 부분이 지속적으로 고용 증가를 선도한다는 것은 경기에 민감하고 수익에 민감한 부분이 성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요. 즉 경제 자체 또는 바꿔서 말씀드리면 고용 숫자로는 일자리를 여전히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헤드라인 수치로는 만들 수 있지만 일자리 자체가 강한 기초 수요를 나타내는 폭넓은 고용보다는 방어적인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세 가지 차트를 말씀드리니까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보면 고용지표 수정치, 고용지표 수정치는 헤드라인으로 발표되는 요거죠. 요거네. 고용지표 수정치는 헤드라인으로 발표되는 노동시장 지표가 실시간으로 보이는 것보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걸 뜻하고요. 이는 경기 변곡점 부근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딜러들의 재고 증가, 요거죠, 재고 증가. 딜러들의 재고 증가 추세는 미 국제 시장이 중개 기관을 통해 대량 발행 물량을 흡수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장기 금리, 장기 국채 수익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자금 조달 및 위험 선호도에 변화를 주고 이로 인해 시스템이 더욱 민감해지게 만듭니다. 이어서 교육 및 보건 지표, 일자리 주도했다는 거. 이거를 통해서 일자리 총계 자체는 여전히 양호해 볼 수 있더라도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방어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걸 암시합니다. 이 우자가 보여드리는 차트 세계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둔화되고 있지만 채권 시장이 지속적인 공급 과잉과 밸런스 시트 제약에 직면했기 때문에 금융 여건이 순조롭게 완화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성장 둔화 신호와 장기 금리 경색이 결합된 이런 상황은 시장 변동성을 야기하고 문제 인식을 지연시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수개월 동안 숨겨져 있다가 갑자기 그리고 한꺼번에 표면화되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오늘 또 시간 조절 실패인데, 미국 대형 사모대출 펀드 환매중단 월가 금융위기 전조다. 블루아울이죠. 이거 우짜해 가지고 AI 관련해서 사모대출 관련해서 우짜가 한번 언급한 적 있습니다. 한 번에 몇 번 언급했는데 이 블루아울 말씀드렸죠. 블랙락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금융위기 전조다 하는데 하여간 이거는 우짜 쪽으로 이미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고 말씀도 몇 번 들었으니까 넘어가죠. 뒤에 또 떠들 게 또 있습니다. 자, 이거는 레포 거래 급증입니다. 이거는 레포가 언제 또 이래가 튀었다 하면은 2월 17일 날 해가지고 레포가 튀었습니다. 얼마? 185억 달러 이래 됩니다. 자, 말씀드리면 이것도 계속해서 미뤄지고 이란 때문에 지금 미뤄지고 있는 건데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말씀드립니다. 2026년 2월 17일에 페드는 레포를 통해 미국의 뱅킹 시스템, 은행 시스템에 185억 달러를 투입했고요. 이거 우한폐렴 이후 네 번째로 큰 우한폐렴 이후 쭉 보면 없지만 이 앞에도 없습니다. 없는데 가지고 보면은 쭉쭉쭉쭉 해가지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우한폐렴 리세션 이후 네 번째로 큰 유동성 공급이며 닷컴 버블 때 이 피크보다 넘어섭니다. 레포 이거 가지고 거래하는 게. 일단 레포 차트는 사실상 일상적인 유동성 공급 작업, 즉 뉴욕 패드가 자금 시장과 결제 시장 시스템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국채를 담보로 일시적으로 현금을 대출해주는 단기 레포 시설이죠. 이거로 됩니다. 이거 국채를 맡기고
패드한테서 현금을 빌려가는 거죠. 이래 되는데 하룻밤짜리 유동성 공급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양적 완화 QE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QE 양적 완화는 패드의 밸런스 시트를 갖다가 대차 대조표를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데 반해서 이 레포 거래는 신속하게 하루짜리로 종료되도록 설계된 단기 메인터넌스 조치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패드가 유동성을 투입했다고 말할 때, 그러니까 이 레포를 통해서 투입했다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간과하는데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수치는 총액일 뿐 영구적인 정책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대규모 거래는 극적인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로 다음 날 바로 종료될 수 있고 실제로 종료되지요. 따라서 진짜 관건은 이런 현상이 반복적이고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이며, 특히 일정상 압박, 분명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둘째는 패드가 레포 같은 이 도구들을 갖다가 일상적으로 의도적으로 해가지고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다가 줄이는 데 노력해 왔기 때문에 사용량 증가, 이 사용량 증가는 그저 안정장치가 설계된 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일 뿐 시스템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규모가 중요한데요. 레포 시장은 억수로 큽니다. 억수로 크기 때문에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급등세도 또는 데일리 자금 조달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량 급증을 시장 붕괴라고 미리 해석하기보다는 자금 조달 및 밸런스 시트 환경이 점점 빡빡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로 레포 거래는 소비자 수요하고는 무관하며 시장 구조, 즉 딜러의 밸런스 시트, 자금 조달이 필요한 국채 재고량, 대규모 현금 흐름의 시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제일, 월말, 분기말, 세금 납부일, 이자 지급일 등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 민간 대출 기관들은 자신들의 밸런스 시트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자금을 조달하며 추가로 안정적인 레포 자금 조달에 의존하는 비은행권 레버리지까지 더해지면, 좀 전에 블루아울도 얘기했잖아요. 더해지면 거시경제 지표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시장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2019년 레포 크라이시스가 있죠. 우짜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지겨울 건데, 하면 2026년 2월 현재 패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카바링 치고 있는데, 하나는 공개적으로 패드가 인내심을 갖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차분한 메시지를 내는 거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죠. 이것도 소개해드렸는데 이것도 또 밀리네. 또 다른 하나도 뭐겠습니까? 마쿠에서 국채 시장이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자금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비교적 느긋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준비금하고 단기 자금 조달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핵심은 사소한 문제가 실제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지요. 관련한 과거 사례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2019년 레포 크라이시스, 이게 있는데 이때 패드가 개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개입의 원인은 신용 정책 때문이 아니라 대규모 국채 발행과 특정 시점의 자금 유입으로서 준비금과 밸런스 시트 여유 자금이 예상보다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이거 2019년 레포 크라이시스 나고 바로 조금 있다가 한 6개월 뒤에 가지고 우한폐렴 돌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거 음모론하고 연결시키면 참 이바우가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거. 하여간 넘어가고요. 요약하면 일시적인 급등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지금 계속 튀는 거. 이걸 갖다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 지금 중요한 점을 갖다가 좀 말씀드리면서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해보면 이거 시간 너무 길어지는데, 국채 발행량 증가, 그리고 밸런스 시트 운영 여력 제한, 불균등한 지급 준비금, 은행별로 이거 지금 계속해서 어느 곳은 유동성이 많고 어느 곳은 유동성이 짜치고 이 꼴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균형한 지급 준비금 배분으로 인해 자금 시장이 변동성에 민감해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알게 됐습니다. 패드가 안정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와중에 이런 상황은 시장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채 발행량 증가, 밸런스 시트 운용 여력 제한, 불균등한 지급 준비금 배분 등등, 이게 되죠. 만약에 레포 거래가 간헐적으로 그리고 예측 가능한 스트레스 시점에 나타난다면 단순히 일상적인 메인터넌스 루틴일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정기적이고 상당한 규모로 그리고 예측 가능한 시점을 벗어나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시장이 패드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발표 또는 스토리보다 훨씬 더 많이 패드의 안정망에 세이프티넷에 의존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짜객적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요게 됩니다. 자, 이것도 문자 읽게 넣었는데 빨리 말씀드리죠. 참 미국 빚은 다 아는 얘기고. 자, 미국 부채가 외국 투자자 얘기인데 말씀드려봅니다. 미국은 매년 증가하는 부채 2026년 2월 기준 해가지고 38억이란다. 38조 6천억 달러나 됩니다. 미국 빚이. 이걸 갖다 충당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의존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거 왜 이래 이거? 예, 외국 투자자, 그러니까 외국 국가죠. 예, 외국 국가들이 들고 있는 미국 부채는 전년 전체 대비 가지고 4분의 1 정도 물량이 됩니다. 여기서 영국, 벨기에, 그리고 일본 이게 되죠. 이 세 국가의 미국 국채 해가지고 그 보유량 이거는 어떻게 된다? 지금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1월 사이 1년 사이에 미국 국채를 갖다가 이들이 가장 많이 매입했는데 각각 해가지고 영국은 1216억 달러, 그리고 벨기에는 1197억 달러, 그리고 일본은 1155억 달러 이렇게 됩니다. 쭉 보면 예, 우리나라도 176억 달러 해가지고 늘렸죠. 예, 이래 됩니다. 반대로 동기간 중국은 해가지고 미국채 보유량을 갖다가 제일 많이 줄였습니다. 860억 달러 해가지고 줄여서 순매도국 중에 1등을 차지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룩셈부르크하고 벨기에 여기의 경우에는 중국 물량을 들고 있다고 의심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케이만 군도라고 있죠. 예, 케이만 군도. 케이만 군도의 경우는 헤지펀드를 포함해서 미국이 따로 돌리는 곳으로 업계에서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 거니까. 하여간에 개별 국가들의 주요 변동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자자 특정하면 외국 국가지요. 외국 국가들의 미국채 총 보유량은 사상 최고치인 9조 4천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2월 2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다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